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식이 10%가 넘게 장호까지 해서 장호에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은 다시 160불을 찍었습니다. 와, 자, 한방입니다. 한방. 애를 보다가 지쳐서 그냥 오늘은 잘까 하다가도 벌떡 일으키는, 와, 진짜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그 떨어지는 칼날에 잡으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솔직히 안 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도 안 팔고 사긴 샀는데 이럴 때 드는 생각은 더 살 거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요, 이 채널 주인장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윳돈이 조금 생겼지만 더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칼날을 이건 분할 매수가 답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여유가 생겨서 그 지난 영상에 댓글들을 조금 더 보니까 가관이더군요. 참 이래서 다시 한번 이런 어떤 비난의 수위가 너무 세지면 참 그냥 가던 길 잘 가는 회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가 알파이자 오메가, 이 회사의 장점이 일론 머스크이자 단점이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또 이 CEO분께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트위터만 아니었어도 여기 있을 회사가 아닌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또 이런 기분을 거의 막 60% 증가했네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흥분을 조금 감추진 못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2인자가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내에서 특히 보이지 않고, 테슬라의 양산은 정말 대단하고 배터리도 확보된 것으로 보이죠. 200만 대를 만들려면 그 많은 원자재를 확보해야 되는데 진짜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일론 머스크의 능력이겠죠. 이제 이걸 생산량 기준이냐, 이제 가이던스도 여전히 50%라는 정말 높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생산량 기준이냐, 판매량 기준이냐, 뭐 일론 머스크 식의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요. 글쎄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50%라는 그 숫자가 주는 그 언론한테 미치는, 일반 대중들한테 미치는 파급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지는 않으니까요. 그 50%라는 수치에 또 이제 매달려서 또 엄청난 또 비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파인 디테일이 해명 아닌 해명을 해도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현실적인 가이드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 의견을 피력했지만, 뭐 고속 성장을 하겠다는 일론 머스크 스타일을 계속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거, 뭐 한편으로는 또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지금 각 공장별로 뽑아내는 이것도 참 멋진 그래프죠. 정말 스타트업의 발표에서나 나올 법한 정말 우상향하는 아름다운 그래프인데, 지금 다 합쳐보면 뭐 40만 대 이상이기 때문에 43만 대죠, 생산량이.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은 사실, 한 분기별로 조금만 더 하면은 200만 대이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한번 이런 그래프를 보더라도 뭐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되진 않고, 역시나 제가 이쪽 분위기를 얘기했듯이 문제는 가격이다. 가격을 낮추면은 수요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어닝콜 이후에 흘러나온 얘기가,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히기를 생산량의 2배 주문을 받는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어떤 트릭이네, 이거를 뭐 부정적으로 봐야 되네, 가격을 깎으면. 그게 아직 전기차 시장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게 보조금에 휘둘리고 정부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한 치 앞을 못 보는, 저도 예상하기가 너무 힘든 아직은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제너럴한 내연기관에서 배웠던 그런 관념들이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도 그런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 장기적으로도 좋고 단기적으로도 당장은 3월까지는 그렇지만 그 후가 어떨지 몰라서 정확한 거를 의견 표시를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수요는 가격을 깎으면, 테슬라만한 브랜드는 없고, 아직 가격만 깎으면은 엄청나고, 그리고 이 회사의 마진이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사이드로 하는 제품들, 프로그램들, FSD들이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마진은 여전히 어마무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는 차량 가격을 깎아도 다른 부가 서비스로도 조금씩 메꿔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회사가 갖고 있지 않은, 전혀 근처도 와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에너지 솔루션 사업이 다른 경쟁자들의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거나 말거나 테슬라는 무한의 디맨드와 이미 마진이, 그로스 마진이 12%에 달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보조금이 엄청 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복합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테슬라는 참 이런 다양한 카드, 대응할 카드가 있다라는 점과 기존 어떤 차량들과도 다른 회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나중에 해가 가면 갈수록 차는 원가에 팔아도 다른 데서 뽑아 먹을 수 있는 카드가, 당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몇 년 걸릴 텐데 그런 것들이 워낙 많아질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지금 도달해 있고 그걸 계속해서 해나간다라는 게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어마무시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CEO가 제발 잘 트위터랑 연결해 주길, 그러지만 않으면은 이 구조상 망할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 바깥의 요인들이 너무 많죠, 지금. 그리고 테슬라에게는 히든 카드가 두 개나 있죠. 이제 차기 더 저렴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플랫폼을 인베스먼트 데이에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이버 트럭이라는 어마무시한 무기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경쟁자들이 이미 트럭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좀 느려진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피력해 보려고 합니다. 전혀 지금 경쟁자들이 파는 픽업 트럭은 그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다 CEO가 이제 내려가서 이제 체어맨이 되고 이제 실권을 이제 코지 사토에게 이제 넘겼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이런 후폭풍, 전기차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토요다의 모습이 많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흡사 폭스바겐의 전 CEO도 많이 떠오르게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GPT한테 재미난 걸 물었습니다. 오늘 이제 픽업 트럭 내용의 일본 브랜드, 특히 토요다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토요다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GPT한테 베스트 픽업 트럭은 뭐냐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당연히 AI도 뽑는 F150입니다. 그 다음이 쉐비 실버라도, 램 1500, 램 1500, 그리고 GMC 시에라, 이게 실베라도의 약간 고급 버전, 그 다음이 토요타 툰드라입니다. 그리고 닛산 타이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 게, 맞다. 토요타의 진정한 풀사이즈 픽업 트럭은 툰드라였지.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2022년 1년 동안 팔린 차의 랭킹을 봤을 때 1, 2, 3위가 포드 F 시리즈, 2위 쉐비 실버라도, 3위 램 픽업, 그리고 9위쯤 가니까 토요타 타코마가 나왔습니다. 툰드라가 아닙니다. 타코마는 조금 더 작은 겁니다. 툰드라가 없죠. 여기에 닛산 타이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작은 차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질문을 제가 던져봅니다. 아니, 왜 일본 브랜드들은 픽업 트럭이 그렇게 안 좋을까? 그랬더니 명언을 남기더라고요. 재패니스 브랜드들도 픽업 트럭을 만들지만 거기에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Smaller, fuel efficiency, 연비가 더 좋은 거고, 그런 such a sedan이나 SUV 쪽에 더 강하고, 그리고 이 픽업 트럭이라는 것이 미국만의 독특한 문화다 보니까 미국에다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인센티브가 일본에서도 인기 없는데, 그게 그동안 그리고 만들어온 경력이라든지, 이거 프레임 바디죠. 근데 뭐 요즘은 서스펜션이라든지 다른 보조 장비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뭐 승차감도 많이 개선됐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레임 바디들은 좀 승차감이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요즘은 미국 SUV들도 성능이, 승차감도 워낙 좋아졌죠. 그동안 역사와 전통이 아무래도 일본 브랜드가 중점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안 좋은 것 같다. 그만큼 미국 거만큼 좋은 것 같진 않다라는 평을 내놨습니다. 이제 혹여 현대기아차가 뭐 미국에서 픽업 트럭을 못 만드는 이유가 뭐 미국 정부가 회방을 놓네 뭐 이런 얘기를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토요타는 꽤 오랫동안 픽업 트럭을 내놨는데 지금 이 랭킹에 없죠.
아시다시피 뭐 스몰 SUV나 아니면 중형 아니면 세단 이런 것들이지 픽업 트럭은 이 3대장을 깨질 못했습니다. 이게 현대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미국인의 그 취향과 잘 이런 것도 소비자들의 그런 니드를 취합하는 그리고 그에 맞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관계들 오랫동안 쌓아온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거죠. 그걸 보면서 현대기아차가 무리하게 더군다나 얘들을 위해서는 얘네 같이 만들려면은 진짜 물론 모노코크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뭐 프레임 바디로 기존에 자기들이 하던 게 아니라 좀 이거는 새로운 장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트럭 시장, 그러니까 토요다가 미국에서 픽업 트럭 시장에서 고전한 이런 얘기를 전기 픽업 트럭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미쳐서 저렇게 날뛰지만 지금 160불은 분할 전 480은 500 다 온 거죠.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는 오늘 거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픽업 트럭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통하는 픽업 트럭을 만들어야지 그냥 전기로 된 픽업 트럭은 전기 픽업 트럭은 시장에서 그냥 어느 정도의 역할만 하지 보조금 장사죠. 하지 제대로 된 영향을 못 발휘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포드라든지 리비안의 픽업 트럭 보면은 그래서 리비안이 이렇게 레저용으로 만드는데 물론 이제 충전 속도도 요즘 밝혀졌는데 EV고가 좀 더 낫군요. 한 350짜리에다 찍으면은 한 200을 이렇게 쭉 밀어주다가 40%대 그냥 거의 100대로 꼬라박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350을 지원하진 않는군요. 한 요 정도의 충전 그래프를 이러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픽업 트럭을 가지고 토잉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주행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완전히 반토막 나고 충전 시간이 이렇다라는 거는 오래 걸리죠. 물론 내연 픽업 트럭도 많이 로딩하고 토잉하면 주행거리 깎입니다. 엄청 깎입니다. 근데 기름은 찍 찌르면 그냥 끝나죠. 5분이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주유소들이 뒤에 토잉 해치를 풀지 않아도 기름을 넣기 용이한 주유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픽업 트럭들은 지금 뒤에 해치 풀어야죠. 풀고 꽂고 3, 40분 지나서 다시 연결하고 그러면 최소 1시간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누가 쓸까요? 그러니까 레저용으로 계속 리비안이 광고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후기들이 나오는데 주행보조 이런 거, 그 자율주행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지금 전기 픽업 트럭은 이 정도로 엄청나게 팔아내려면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드는 뭘로 지금 승부를 보고 있냐면은 토잉이 아니라 여러 헤비 장비들, 전기를 써야 되는 다른 장비들을 이 포드 F150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 연결해서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픽업 트럭을 가져가가지고 톱이라든지 전기를 이용한 다양한 장비를 이렇게 실제 이거는 장난으로 사는 차가 아닙니다. 일을 하려고 사는 차지.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제 생각에는 급속 충전과 500마일 정도의 주행거리 이런 거를 보여주고 다용도,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가스로 할 수 있는 거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보조금까지 챙기면은 테슬라의 미래는 엄청나게 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전기 픽업들은 전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세미를 보니까 테슬라가 만드는 그 사이버 트럭의 어떤 가능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들이 이 세미 리뷰에서 나오는데 조금씩 나오는데 이걸 지금 사가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펩시라든지 이제 리뷰가 나오는데 충전 속도가 750kW랍니다. 미쳤죠? 350kW 저리 가랄 정도입니다. 이제 테슬라의 기술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죠. 250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여긴 750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이버 트럭하고 쉐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만 보더라도 마음이 쿰쩍쿰쩍하죠. 이걸 타본 드라이버들의 내용들이 정말 drove like a car, 정말 그냥 차를 몰듯이 이런 큰 클래스 A 트럭을 컨트롤하는 거는 무지무지 그러니까 숙련된 그러니까 면허가 좀 까다롭죠. 그런데 많은 것들이 자동화가 돼 있고 앱으로 똑같이 우리가 차를 앱으로 컨트롤하듯이 테슬라 차들은 다 그게 되죠. 똑같이 세미 트럭으로도 컨트롤되고 많은 게 전동화돼서 자동으로 해주고 굉장히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할 게 없답니다. 편하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떠나서 이 큰 차를 쉽게 몰아주는 걸 어시스트를 굉장히 잘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을 떠나서도 운전하는데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잘 그려준다라든지 얼마든지 그 운전자를 편하게 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한 줄로 요약하면 Drove like a car.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사고 나서 첫 테일러는 all maintenance와 서비스를 테슬라가 부담한답니다. 미치겠네요. 제가 아니면 클래스 A 트럭을 잘 모르는 건가요? 이렇게 서비스나 메인테넌스를 다 부담해주는 브랜드가 있는 건가요? 근데 부담을 하더라도 별로 들 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강점이죠. 전동화되면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점은 제가 이미 뭐 테슬라 차량 몰고 있으면서 뭐 저라고 내연기관 안 타본 게 아니니까요. 아마 클래스 A 트럭에 있어서는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픽업 트럭 역시도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겠나. 훨씬 더 그러니까 편의성,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너무 이게 함몰되셔서 이 회사의 가치를 자꾸 잘못 보는데 테슬라는 그때 프리드만하고 일론 머스크가 프리드만하고도 얘기했을 당시에 경험적인 거를 더 좋게 해주면은 자율주행이 퍼진다. 근데 사실 그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FSD에 빠져 있는 이유는 이 자율주행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써보면 그 어떤 차보다 편합니다. 그런 면에서 테슬라가 참 이런 타겟팅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닝콜 이면에서 다른 것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이버 트럭이 비록 경쟁자들보단 좀 늦었지만 지금 만들어 온 제품들을 보면은 전혀 그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정말 회사 자체는 정말 일론 머스크 말대로 끝내주게 돌아가는데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위터 참 그게 항상 이게 어떻게 될지 자꾸 걸리죠. 근데 회사 자체의 포텐셜은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지금 컨슈머 리포트에서 또 이상한 얘기를 또 했는데 또 간만에 오토메이트 드라이빙 텍에 대해서 컨슈머 리포트가 평가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테슬라를 그냥 평이하게 한 중간 정도로 줬더라고요. 뭐 안 봐도 저는 예측이 됐는데 역시 읽고 나서 제 예측이 맞았구나. 왜냐면 지난번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퍼포먼스는 어마무시하나. 그리고 제가 어떻게 테스트했나 읽어봤는데 아마 높은 확률로 FSD가 아니라 그냥 오토파일럿을 테스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컨슈머 리포트의 그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지 제너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성적은 2등인 GM보다도 높습니다. 퍼포먼스가. 1등은 포드인데 포드가 9점이거든요. 비슷하게 해놨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최상위. 근데 1등은 이 퍼포먼스 1등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더라고요. 10점 맞아가지고. 근데 뭐 9점 이상이면은 1등인 포드가 이제 9점이기 때문에 근데 포드랑 진짜 뭔 관련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포드는 테슬라 같은 성능과 운전자의 그 인게이지먼트. 지난번에도 이걸 엄청 까가지고 제 예전 영상을 보면은 이걸로 테슬라가 엄청 두들겨 맞았거든요. 퍼포먼스는 좋으나 그리고 참고로 이거 FSD 아닐 겁니다. FSD 베타가 아닐 걸로. 왜냐하면 그냥 있는 걸로 테스트해서 여기 보면은 루시드라든지 이런 거는 뭐 테스트를 못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걸로 봐서는 FSD가 아니라 그냥 생 오토파일럿. 그리고 그런 후기를 보니까 뭐 몇 년째 똑같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오토파일럿 테스트했구나. 그래도 현재 포드의 최상인 블루크루즈랑 성능은 맞먹는다는 점. 그러니까 진짜 한 5년 뒤떨어진 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거죠. 뭐 한 4, 5년은 뒤떨어진 게. 근데 이걸로 까였다. 좀 그러니까 이런 평가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가 기준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언론사들은 너무 그 예전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함몰돼서 이걸 못 보는 게 참 안타깝다. 그렇지만 스마트 인베스먼터들은 그러니까 개인 리테일 투자자들 중에서 스마트하신 분들은 일론 머스크도 그런 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다라는 거죠. 차는 미친 듯이 주문이 되고 주식은 CEO분만 다시 한번 그러지 않으면 정말 잘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게 꼴찌를 누가 했나 봤더니 현대기아 제네시스가 했습니다. 성능도 떨어지고 경고도 잘 안 해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바가 그대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제가 타본 차들의 평가가 그렇게 틀린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이 드라이버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는 이걸 시스템을 좀 알고 쓰면
거기다 FSD 배탄이 이거보다도 높거든요. 이거보다 높고 이걸 알고 쓰면 참 편한데 이거를 참 몰라주니 일론 머스크도 답답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이게 하루빨리 좀 잘 퍼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좀 많이 분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네시스의 판매량도 제가 과거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한 해가 지나면 제네시스의 판매량도 확인해 본다 그랬는데 역시나 지난번에 럭셔리 판매에서 참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이미지나 원래 하던 거를 깨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디 사이버 트럭은 이런 토요다의 픽업 트럭 시장 상황을 보면서 잘 F150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그런 펑셔널리티 진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차기 때문에 그걸 100% 전동화하면서 기존의 불편함도 없어주면서 덤으로 FSD까지 얹어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이 회사는 뭐 끝도 한도 없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조건을 만족시킨다면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